약간 유럽으로 좀 논을 돌려보면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 문제, 네. 사우디에 있는 최대 주주도 지분율이 이제 10% 이상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증자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거고. 근데 또 하루 만에 스위스에서는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그러면은 뭔가 위기에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툴이 있다라는.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요. 앞서 제가 미국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단일 정부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 대응이 되게 빨라요. 목소리가 하나니까. 그런데 유럽에서 터졌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터졌다 그럼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럽연합에서 터지면 어떤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럽연합이 회의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거기서 독일의 지분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독일이 반대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위기가 증폭이 돼요. 그래서 이전에 기억해 보시면 남유럽 위기라고 있었어요. 이 남유럽 위기 때 위기가 증폭이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유럽연합에서 그리스 같은 국가들을 지원해주면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주면 위기를 빨리 끝낼 수 있었는데 독일이 지속적으로 거부를 했었기 때문에 독일이 지분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위기가 지속적으로 증폭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야, 그럼 크레딧 스위스는 유럽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스위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다릅니다. 스위스는 유럽연합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몇 안 되는 단일 정부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좀 구분이 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이나 프랑스나 아니면 남유럽이나 이런 데서 벌어졌으면 생각보다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항상 의회도 그렇죠. 협의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협의를 하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기억을 해보시면 예전에 남유럽 위기 때 그 유럽을 막았던 주체는 유럽연합이 아니라 ECB라고 불리는 유럽중앙은행이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은 독일이 지분 있는 만큼 그 지분만큼 내가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데 반해서 ECB 같은 경우는 독일도 한 표밖에 안 돼요. 사실은 독일은 2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과반수면 되거든요. 독일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다른 국가들이 찬성을 하면 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지분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마리오 드라기라고 이탈리아 분이 총리를 하셨었고 독일을 무력화하실 수 있는 유럽의 기구는 ECB입니다. 그래서 ECB가 와서 이 국가들에 대해서 구제금융을 해주면서 위기가 일단락이 됐어요. 유럽중앙.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위기가 유럽에서 벌어졌다. 일단 긴장을 하자. 특히 유럽연합이 뭔가 결정을 하는 일이 벌어지면 생각보다 신속도도 떨어지고 일단 모이는 데 시간이 걸려요. 유럽 각국에서 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날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화상회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전 잠에서 놓고 볼 때는 생각보다 의사결정이 느리다. 또는 의사결정과 관해서 불협화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유럽 내에서도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몇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스위스는 유럽연합이 아니죠. 또 영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단일 국가인 경우는 보다 신속하게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보면? 포인트가 완전히 의사결정의 속도와 과감성을 주목하라.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단일 정부냐 아니냐 또 의회가 개입하느냐 안 개입하느냐 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스위스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려로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먼저 했어요. 단일 정부이기 때문에 얘는 유럽연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선엽 이사님한테 이 말씀 들으니까 뭔가 저도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뉴스 나오고 저 뉴스 나오고 막 휘청휘청하고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제대로 가는 건가? 그렇죠. 큰 위기 오는 건가? 왜냐면 사실 지금 CS와 관련해서 뉴스 나오니까 다들 파보는 게 CS가 왜 부실해졌지? 뭐 옛날에 아케고스가 있었고 뭐 그러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 지나간 건데. 다 지나간 거죠. 그죠? 그래서 부실해졌으니까 신뢰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그래요. 이런 은행에 대한 또 금융사들에 대한 문제가 생겼으면 결국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결국 누가 최종 대부자 역할을 빨리 해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위기의 최소화는 얼마나 빠르게 대책을 세워주느냐인데 대책이 빠르다라는 얘기는 단일 정부였을 경우 협의하는 것보다 누구 하나 주체가 총대를 메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게 제일 빠른 거고 협의를 할수록 의회로 넘어갈수록
그 가능성은 희박해지거나 아니면 네네. 의사결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위기를 켜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위기를 보면 어디서 터졌지예요. 그래서 단일 의사기구인가 아하. 신속하게 결정하는 기구인가라는 걸 먼저 보는 거고 보시는구나. 미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거는 의회 승인 없어도 되는 자산들이네. 생각보다 뭔가 빨리 나올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던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위기가 결코 작은 위기도 아니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확산될지 아직까지 100%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외로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우려보다는 덜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 이선엽 이사님이 지금 딱 중요하게 물고기를 바로 잡아주신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건 나중에 또 쓰시면 되게 와, 편리한 그게 될 수 있어요. 그러게요. 너무 네. 좋습니다. 저희는 이런 걸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예. 종목은 이따 하나 주고 가시고요. 네. 농담이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거고 멀쩡하던 친구도 저 이상한데 불안한데 하면은 걔가 불안해지잖아요. 실제 그렇게 되죠. 그럼 불안 이게- 안 했던 애들도 되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유럽 은행들도 주가 다 폭락하고 그러면은 뭐 뱅크런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뭐 BNP 파리바 얘기도 나오고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전이 될지 이게 또 알 수가 없으니까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전이가 얼마나 더 될지 가장 큰 여부는 제가 볼 땐 연준에도 달린 것 같아요. 네.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이번 사태가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을 달리하실 수 있지만 저는 생각보다 연준의 과잉 긴축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맞죠. 예, 아마 많은 분들 우리 와이스트레스에도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판을 많이 맞았죠. 저는 이제 5% 정도에서 끝나거나 그러니까 5.5나 6%까지 올리는 거는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엔 컨센서스가 거기까지 갔었으니까 5.5까지 갔으니까. 예, 거기 갔으니까 아직 물론 금리는 거기까지 예, 아직은 안 갔죠. 멀었습니다만 네 생각은 틀린 거 아니야라는 말씀을 주신 분도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한 건 이런 거였었어요. 뭐냐면 2007년도 8년도 그때 네. 금융위기 기억나시죠? 네. 그때 서프라임 위기 때 터졌을 때 미국 금리 보세요. 5%였었어요. 자, 5% 금리면 금융위기가 올 정도의 금리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힘들어요. 두 가지 때문에. 자, 지금은 아직까지는 4.75지만 네. 두 가지가 더 있는 게 뭐냐면 하나는 그때보다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그쵸. 그래서 같은 4.75로도 울트라 슈퍼 4.75이기 때문에 이 부담감이 더 크고요. 하나 많은 분들이 지금 잊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양적 긴축이라 해서 QT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양적 긴축을 감안을 하면은요. 사실 이거보다 1%포인트 이상의 인상 효과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4.75가 아니라 사실은 5.75 이상의 금리에 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멀쩡하게 국채를 들고 있던 애조차도 탈이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게 시장에 시그널을 알려주는 거죠. 아마 연준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책무도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동안에 초저금리였던 상황에서 금리를 너무 잘못 올리면 시장을 정말 의도치 않게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임계치가 어딘지 모르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번을 통해서 알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정도니까 드디어 긴축에 따른 어떤 부작용들이 크게 작용을 시작하는구나 라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연준이 과감하고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이 위기를 일정 부분 응급 조치를 했어요. 응급 조치만 가지고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죠. 그 뒤에 본 조치도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 조치는 저는 연준 때 보다 강한 긴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플레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0.25를 올릴지 동결을 할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또 여전히 인플레이션만 고집해서 내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이 위기가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위기가 계속 발생할 개연성을 잉태하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현재 진행됐던 위기에 응급조치를 했으니 응급조치를 한 만큼 이게 더 위기로 커지지 않는 막는 것도 필요하고 또 동시에 지금 우려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뭔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을 거는 두 마리를 토끼를 잡기 위한 묘수를 잡아야 되는 어려운 책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최소한 문구 안에
이제는 그 성명서 문구 안에 흔히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얘기만 나올 게 아니라 이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이런 위기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뭐 첨언을 해드린다면 나중에 물가가 잘 잡힐 수 있더라 뭐 이런 전망을 해주면 더 좋을 텐데 그건 섣불리 하면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 안에 뭔가 내가 위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내가 잘 보고 있고 여기다 잘 대응할 겁니다 정도로 같이 해준다라면 사실은 뭔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떤 분은 3.5%를 넘어가면 뭐 부채라든지 신용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어떤 분은 그걸 4%대로 받고 또 어떤 분은 5%대로 네. 받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긴 네. 있습니다만 빠르고 강하게 조이면 조일수록 뭐 나사도 사실은 틀어질 수밖에 네, 없는 맞아요. 거고 부작용이 어디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 튀어나오기 맞습니다. 시작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전에 아마 그 3.75부터 얘기하셨던 분들도 저는 일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게 이번 사례가 아닌 이전 사례였으면 그 정도부터 사실 탈이 났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전에 비해서 4.75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올릴 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두 가지 배경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누가 뭐래도 최근 다 알고 계시는 탄탄한 고용시장. 예. 고용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고용이 강하지 않을 때는 금리가 1.5 오르면 실업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실업이 많이 발생하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직장이 없다 보니까 네. 부실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 부실이 조금 더 빨리 드러났던 게 첫 번째였었고요. 두 번째가 재밌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들이 고정금리 비중이 92%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네. 개인들의 변동대출금리 비중이 40%였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오르는 만큼 내가 빚을 갚아야 될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 금융위기가 빨리 터졌는데 지금 그 비율이 8%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금융 이거 이자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뭐 어차피 금리 1%밖에 안 되는데 30년 모기지니까 그래서 30년간 1%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취약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아. 개인들은 직장이 여전히 있었고 고용이 탄탄하니까 그렇죠. 금리가 올라도 내가 여전히 갚을 수 있는 돈은 1%밖에 안 되다 보니 이 위기가 생각보다 늦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연준도 계속 그것 때문에 세게 했었을 텐데 이제 그 임기치에 온 걸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FOMC가 네. 되든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뭐 통화정책 방향 이런 거 문구 쓸 때 물가뿐만이 아니라 금융 불안도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야죠. 금융 안정을 더 맞습니다. 신경 쓰겠다라는 문구가 같이 나오면 균형이 돼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러면 예. 약간 시장도 조금 더 안심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죠. 달래주는 정책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아니 미국 국채 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애들이 좀 특수한 은행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일반 은행에 비해서 이 흔히 얘기하는 이자를 받지 않는 예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맡긴 비중이 네. 엄청나게 컸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66% 정도 됐고 일반 은행이 한 37% 정도 되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넣어놓고 정말 언제라도 뺄 수 있는 은행에 예금이 너무 많았던 거죠. 네. 근데 그 예금을 10년짜리 국채에다 투자해 놓으면 이 미스매칭, 그렇죠. 즉 이게 불일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위기가 커졌다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안전자산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긴축 속도를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마지막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 목표치를 좀 낮춰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출구 전략이 그들에게 보았을 때는 인플레이션 네, 네. 숫자 아닙니까? 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6.0%가 나왔습니다. 미국 거. 요 정도면 연준에게 좀 출구 전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수치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연준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 두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임금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네. 예. 왜냐하면 이제 향후에 지금 연준이 이렇게 강한 긴축을 하는 데에는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질까 봐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연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2분기 이상부터는 이제 주거비가 들어갈 것이니 네. 주거비가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에 차지하는 비율이 34%가 넘거든요. 네. 34.1%. 그러면 사실 그것만 반영된다고 해도 물가는 떨어져요. 문제는 이렇게 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물가가 안 내리거나 네. 또는 현재 있는 임금이 안 내리면 내리던 물가가 일정 수준에서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우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연준이 중요시 여기는 두 가지는 하나는 임금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안에서도 광범위한 서비스업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서비스업 물가가 잡힌다는 증거는 안 보입니다만 이번에 임금이 오르질 않았어요.
원래 당초 0.3% 이상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0.2% 나왔으면 임금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아직까지는 금리를 올릴 필요성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다음 달 되면 또 뒤집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고용이 이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걸 보면 네. 고용의 질이 나쁘거나 또는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용이 식어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미국에서 역대급 해고가 올 1, 2월 달에 일어났어요. 네. 그런데 이 1, 2월 달에 일어난 해고는요. 네. 반영이 되는 게 3, 4월 달에 반영이 돼요. 네. 그럼 왜 그러냐면 당신 해고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네. 미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 60일 뒤에 해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2달 자, 전에. 예, 그만두세요. 네, 그렇죠. 우리 뭐 이대호 기자님 뭐 표현을 빌면 안 되지만 네, 네, 우리 이대호 기자님 와이스트리트에서 잘리셨어요. 네. 언제? 60일 뒤에요. 이렇게 미리 통보하게 됐어요. 그렇죠. 법으로도 그렇게 네, 돼 있죠. 법으로 뉴욕주는 90일이고 일반 주들은 60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1, 2월 달에 해고된 사람들이 이게 실업률에 잡힐 때 아니면 있던 고용에 잡히는 시기는 사실 3, 4월 달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하는 임금 상승률이 높진 않은데 아마 3, 4월 달에 가면 고용 쪽에서 우리한테 물가 쪽에서 유의미한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3월 FOMC 끝나고 나면 5월이거든요. 네, 그럼 네. 만약에 요 5월 이전에 이 지표들이 나온다면 사실 연준 입장에서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될 명분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그때 가봐야지 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점심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이미 탄광의 카나리아가 울었죠. 과잉 긴축하면 어디서 뭔가 터질지 몰라 라는 게 이미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몇 번에 걸쳐서 금리를 더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 되었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연준 입장에서도 좋아 뭐 그렇게 해서 위기 때문에 안 올려도 뭔가 명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을 잘하면 그때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좀 섣부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좀 지켜보셔야 될 물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약간 좀 너무 낙관론적일 수도 있겠는데 네, 이건 좀 제가 낙관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걸러주셨으면 좋긴 하지만 여러분이 걸러서 그럼요. 들으실 예, 때문에. 여러분이 걸러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망가지면 안 시차였어요. 되니까 시장이 그렇죠. 망가지면 안 네네. 되니까 왜냐하면은 역사적인 과오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건 연준 위원들도 잘 네네네. 알고 있을 네. 거고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역사에 남는 거기 네. 때문에 일단은 SVB와 크레딧 스위스 CS가 울었고 카나리아가 됐고 야 저거 봐라 우리가 조금 더 세게 때리면은 더 작살이 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오명을 쓸 수도 있겠는데 그건 이제 분명히 예. 생각을 하고 있을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월 FOMC 때 한 25bp 0.25%포인트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패드 워치 같은 거 보면 이제 확률이 제일 높아요. 저는 사실 인하까지도 한번 생각을 그래요? 했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만 0.25도 맞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좀 판단이 잘 서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0.5%까지 한 방에 올릴 것이라는 의견은 쏙 들어갔고 아, 그건 네. 죽자는 얘기고요. 예, 쏙 들어갔고 예. 그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조치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일단 5월에도 25bp 0.25%포인트 인상할 거라는 확률이 과반이 예.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시간이 갈수록 요거는 조금 더 낮아질 거라고 보시고 이미 그 페드 와치에서 하는 그 선물 보시면은요. 네네. 선물이 하루에 한 번씩 바뀌고 있어요. 아 너무 빨라요. 그러니 맞아요. 사실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롬 파월 의장도 2월에 나왔던 FOMC하고 최근 일주일 전 그 기자회견은 너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연준이라는 조직은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다라고 본인들도 얘기를 했죠. 네.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데이터만 이제 믿을 필요가 있는 거지 굳이 연준의 얘기를 이번에 이렇다라고 해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연준의 신뢰가 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사실 뭐 연준뿐만이 아니라 뭐 연준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이던스를 보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계속 왼쪽으로 틀었다 지금 오른쪽으로 다 망하고 틀었다. 있어요. 그 중에라도 접니다. 아니 왜냐면 이제 버스 기사님들도 예. 신호등 보고 운전을 하는데 신호등이 빨간불 들어왔다 노란불 막 이러니까 또 운전하는 분도 불안한데 승객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진짜 연준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